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아이돌 그룹 BTS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이브가 사실은 요즘 굉장히 세간에 많이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씨와의 이른바 경영권 분쟁도 좀 있고요. 지금 이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정치 이슈가 첫 번에 나와야 되는데 예. 경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이브 사태가 왜 개인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지를 낱낱이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앵커님은 처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이 앵커가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대기업 집단에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을 제외하고 대졸자들 선호 1위 직업이 바로 대기업 집단입니다.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네. 하이브를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올해 88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의 기준이 뭐냐? 예. 자산 총액 기준 5조 원을 넘어야 돼요. 예. 여기 자산이라는 건 자기 자본도 있지만 부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이브의 자산을 보게 되면 2022년 말 4조 8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말 5조 2,500억 원으로 뛰었어요. 예. 재계 순위 85위로 껑충 뛴 겁니다. 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국가가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방시혁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 예. 지정이 된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 레벨에서 네. 대우를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사실은 시작은 미미했어요. 2005년 이제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BTS 세계적인 그룹으로 예. 키워났고요. 네. BTS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서 네. 2020년 10월에 코스피, 예.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직상장합니다. 예. 그리고 3년 반 만에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이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구무원입니다. 예. 빅3 있었잖아요. 예. JP, YG, 그다음에 SM 또 못한 거를 해놨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의 위상을 드높였고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어떤 산업의 위상을 우리 국내 주류 산업으로 이제 탈바꿈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이 대기업 집단의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조그만 연예 기획사에 불과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이 재벌 제조업들과 업체들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긴 합니다만은 또 대기업 집단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좀 생길 마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하이브를 대기업 집단에 지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잠깐 듣겠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 인사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대회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물론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각종 규제 또 감시까지 받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학급 반장이라든가 네. 전교 회장을 맡으면 예. 좋은 점도 있지만 의무감이 생기죠. 더 커요. 예, 책임도 한조금도 있고. 내야 되고 부모님이 각종 행사에 다녀야 되거든요. 네. 예.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표에는 의무가 따라다닙니다. 예. 여기에는 하이브는 상장사니까 그동안 경영계약서 재무개표는 분기별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네. 노르마라는 형태였다면 예. 앞으로는 계열사들 주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분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방시혁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부당 내부자 거래 행위는 안 됩니다. 네. 사익 편취를 위해서 자기 이제 친촉을 총수 일가의 어떤 일감 몰아주기는 원천 차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하이브는 앞서 제가
M&A를 통해서 다른 가수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실을 확정해 왔는데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인수권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예. 이전처럼 예. 사실을 더 늘리기에는 M&A를 통해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앞서서 말씀이 나왔던 어도어와의 경영권 분쟁 같은 기존 방식의 운영 방식 자회사들을 두고 이른바 멀티레이블이라고 하나요? 여러 개의 이제 음반사들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이제 멀티레이블이 나온 게 네. 강시혁 의장의 고민이 뭐였냐면 야 BTS 군대 가면 그 공백기 누가 메꾸지? 였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레이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 예. 한 가정 내에 다른 각각의 세대를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빅힌트가 이제 가수별로 계열사, 자회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그런 방식이 오히려 이 하이브를 더 키우게 된 거 아니었나요? 리스크 해치가 가능하죠. 네. 예. 왜냐하면 빅히트, BTS는 빅히트 뮤직이라는 자회사로 그리고 말씀드렸던 뉴진스는 어도아라는 자회사로 예. 그리고 여기다가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플레이디스라는 자회사로 예. 이런 자회사가 11개가 있어요. 이른바 위험 분산 맞습니다. 인가요? 한 개 잘못 나가도 네. 그룹 전체로 보면 다른 한 회사가 잘 나가면 예. 해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 사태는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예. 자, 그동안 야 지금 뉴진스를 세계적인 걸그룹을 키워냈으니 네. 내 목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니 이게 지금 이게 개인 입장에서 총수 개인 입장에서 그걸 다 더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건 이사의 의결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의 이제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야 지금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하이브와 독립적 경영을 해야 되는 레이블 간 자회사 간의 이제 충돌이 좀 벌어지다 보니 자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 멀티 레이블에 대한 제도 자체를 강시혁 의장이 좀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민희진 씨 사태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민희진 대표가 썼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게 이 뭐랄까 화법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 충격을 준다고도 하는 분들도 좀 있고, 맞습니다. 예. 이 근본적인 분쟁은 왜 생긴 겁니까? 이제 방금 잠깐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잘 나가는 11개 계열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룹이 있겠고 못 나가는 그룹이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다 보니 특히 뉴진스의 경우는 빌보드 1위 할 정도로 국내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민희진 대표가 SM에서 이제 스카웃돼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잘 키운 그룹의 만큼 걸맞게끔 최초의 계약보다도 조금 더 경영 성과를 더 달라. 나에게. 요구를 한 그렇습니다. 요구를 한 거죠. 내가 키웠으니 내가 키웠으니 지금 이 하이브가 어도의 지분 80%를 그다음에 이 민 대표가 한 이사회에 함께 한 2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대우를 자산 기준 한 13배 정도, 13배 정도를 요구했지만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야 그걸 30배로 올려주라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건 이제 회사의 순위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그건 거절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이제 촉발된 거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네. 민희진 씨는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이제 이 풋옵션을 행사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한 지금의 지분 가치를 따진다면 1,000억 원 정도를 부여받게 되는데 예. 이걸 이제 한 2,7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상당히 좀 회사 경영에 타격이 있겠는데 싶어서 거절했는데 이게 발단이 돼서 해임이냐 아니다 경영권 탈취냐의 이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송으로 가 있는 거죠. 예,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이 됐던 부분이 바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쿠팡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게 됐는데 그 덕분에 김범석 의장은 뭐 규제도 안 받고 감시도 피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서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국적 때문이다 했다 쳐도 이제는 그게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계속 벗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결이 조금은 다른 문제예요. 예. 이거는 이제 공정위의 이제 총수 이제 지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상 이제 대기업 집단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 네. 동일인 총수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게 되면 4촌 이내에 사업 현황, 주식 보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은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그 자료를 빼먹고 공시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즉 무슨 얘기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고임을 소홀했다? 이재용 회장이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쿠팡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네. 회사, 네. 쿠팡이라는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좀 다르냐? 네. 김범석 의장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으로 이제 이 미국인은 사실은 이제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총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예.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오너 친척 계열사 중에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이제 오너 일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총수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이제 공정위로 설명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987년 대기업이 조금 좀 커지는 걸 방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예. 동일한 직상이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외국인은 빠져나가는데 국내 개인들만 총수 지정이 된다? 이건 오히려 형평성 역차별이다라는 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역차별이 아니냐,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쿠팡의 특혜 시비가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세계 유일에 남아있는 이 동일인 제도가 지금은 전면 재검토돼야 되는 게 아니냐.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저도 조만간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쿠팡은 이제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거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 법인 쿠팡 INC가 있는데 문제는 이 김 의장의 이 동생 친척이죠. 그렇죠? 친척이라고 하는데 동생 부부가 한국 쿠팡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예외 조항에 해당되느냐? 그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친척이 이제 계열사의 어떤 경영에 관여한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이 회사의 직원으로 한 거냐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규상 이제 이 쿠팡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충족한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 설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제 쿠팡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나무라는 이제 회사의 이제 송치영 대표도 같은 이유로 총수 지정이 지금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저는 이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좀 저는 법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 동생 부부가 한국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법인 소속이고 한국 법인에 파견된 형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위의 그 해석인데 이 해석에 대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따로 올려드리고 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오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제 44주년 5.18 항쟁 이제 기념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참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제 과거 좀 논란이 이걸 부르느냐 마느냐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래도 좀 같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극우적이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 뭐 북한의 개입이다 뭐다 뭐 등등. 이런 분들은 왜 가가지고 대통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이거는 보수로서 할 짓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과거에는 네.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윤 대통령은 계속 매년 참석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 논란 이제는 예. 뭐 사실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이제 정당 개최로 처음으로 3년 연속 간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연속 가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3년 연속 가시면서 이제 이른바 뭐 재창 논란들 이런 논란들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 예. 그 역사의 뒷무대로 역사의 박물관으로 간 것 같고요.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제 이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가지고도 이제 이견이 없어요. 다만 예. 개헌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그런 상황일 뿐이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네. 저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메시지가 그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 어떤 자유, 그러니까 민주적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새 장을 예. 5.18 항쟁이 열었다면 이제 그 역사적 정신이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을 진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가 공동체로 살 일이 가장 크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어떤 서민 중산층을 살리고 계층 이동 간 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런 점들이 앞으로 정치에서 이제 경제로 가서 어떤 그 부의 불평등 같은 거, 그다음에 빈부격차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진정한 이제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이제 밝힌 걸 봐서는 네. 정치적 논란이 이제 저는 박물관으로 갔다고 봐요. 지금 보수정에서 누가 이제 재창이냐 합창이냐 가지고 논란을 빚고 5.18 북한군 개입설 이게 사실 저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를 기념사에 담는 게 훨씬 그렇죠. 더 바람직하고 예, 예, 예. 오늘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야당의 공격에 예봉을 꺾기 위해서 선수를 치시고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었죠. 이 부분 또 5.18 역사 왜곡하는 네. 이제 극우층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한 대통령의 논평을 기대했던 야당은 좀 서운하시죠? 서운해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처럼 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서운까지는 아닌데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살짝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살짝이죠. 네네 살짝이요. 왜냐면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야당 대표를 만나고 또 광주에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메시지 아닙니까? 일정이 곧 메시지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존중을 예, 표현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오늘 이제 가신다 그랬어요. 저는 약간 메시지로서 헌법 전문 문제가 좀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전과 이제 이 지금은 좀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예. 뭔가 좀 뭐랄까 금상첨화 같은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를 했거든요. 여권에서도 그 얘기가 다 나왔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광주 5월 정신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5월 정신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 과거나 현재 숨쉬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 메시지가 들어갔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좀 네. 생각이 되는 거죠. 조 부위원장님은 이제 살짝 아쉽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대선 공약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인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는 일종의 사기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라고 하면서 엄청 이재명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놨는데 우리 조 부위원장님은 살짝 아쉽군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 당원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요. 이렇게 비판이 가능한 거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일관성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국정 방향은 옳다. 그냥 홍보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 이런 것도 뭐 달라지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지율의 어떤 추가 추락은 막을 예. 수 있지만은 진짜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달라진 모습. 이 얘기는 좀 홍보. 두 분에게도 좀 듣고 가죠. 지금 최수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은 아직도 역사 왜곡을 하는 5.18에 대해 왜곡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했던 대통령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기념사에 딱 언급이 됐어야 되느냐. 요 논쟁은 조금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박찬호 교수님. 뭐 많이 아쉽다를 넘어서서 저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시도 수록이 지금 아니면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해내는 성과물을 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5.18 망언에 대한 논란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는 매듭을 져야 돼요. 네.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뭐 이미 이제 매듭을 졌다. 이미 역사적 평가 다 내려줬고 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냐 하지만 선거 때마다 또 보수에서는 잊히지 않고 계속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청소년들 게임에서 5.18에 뭐 북한군 개입하는 게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끝난 거니까 이제 우리 미래를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종지부를 좀 찍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으로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라고 하는 공약,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총선에 졌다고 해서 그것도 몇 년 또 그냥 미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결자 해지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호남에서 보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이 부분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거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미래지향적인 경제적 자유 얘기한 부분도 경제적 자유로 넘어가려면 그 화두가 이게 좀 뭐랄까 박제화된 그냥 그런 기념사가 아니라 뭔가 생동감 있는 기념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경제적인 자유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 임금이 부족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총선 때 뭐 대파 논란이 있었는데 뭔가 획기적인 물가 관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광주에 내려가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대책으로 만약에 발표가 되거나 예. 또는 그런 것들을 야당과 함께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들어갔다라면은 또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문제를 갖다가 전체 국민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층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뭐 특별 예산을 설립하겠다던가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정말로 우리 정치에 뭔가 획을 긋는 그런 기념사가 됐을 텐데 그냥 어디서 본 듯한 그냥 표준화된 기념물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좀 그런 점이 총선 대패 이후에 새롭게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대통령의 기념사로는 예. 좀 한참 부족한 거 아니냐. 많이 아쉽다. 네. 이런 생각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아쉽다. 많이 아쉽다. 아니 네. 그런데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반론을 먼저 잠깐 드리면 5.18 기념식에 가서 물가관리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좀 많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무슨 25만 원씩 나눠준다면은 그거는 시중에 돈을 더 푸는 건데 그런 물가는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시 이제 논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서 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여야가 다 반대하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다 합의가 된 문제이기 예. 때문에 네. 굳이 대통령께서 5.18 기념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논란이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거를 5.18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스스로 언급하게 되면 개헌 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면은 헌법 전문만 고칠 거냐? 헌법도 고치자.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70하고 운운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2026년에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 끝내자. 4년 중임제로 넘어가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하는 순간 이 개헌 논쟁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죠. 그리고 이 5.18에 관해서요, 마치 야권이 그 야권만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 자산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5.18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기념식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열린 것은 1997년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열렸고 그다음에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 것도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5.18을 재평가하고 역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다 보수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런 네. 것들을 좀 널리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념사에서 있었던 일 장면을 좀 모아봤는데요. 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념식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참석을 했어요. 그만큼 5.18 민주화 운동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또 호남 민심도 잡기 위한 그런 행보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런 노력을 이번에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연속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5.18에 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이제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석인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석인이라기보다는 이제 호남 분들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또 그 아픔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5.18이 무슨 지역 행사인 것 마냥 거기 참석하면 뭐 호남표를 얻게 한 거냐 이제 그런 해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18 자체는 워낙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큰 행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는 며칠 전에 그 5.18 묘지에 세워져 있던 그 비석 거의 한 1,000여 개에 달하죠. 이제 995개. 그걸 일일이 다 닦았어요. 한 7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기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차별성 시도가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그 좀 신선했다 이렇게 좀 신선하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추모의 의미라면 이제 가서 뭐 기념식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묘비에 가서 상징적인 곳에서 이제 인사하고 헌화하는 정도죠. 이게 이제 어떤 루틴화된 그런 이제 추모의 방법이었는데 영남에서 재생산된 김해에서 그 김해 그러니까 영남에서 생산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호남에서 이것을 갖다가 헌화하고 그다음 묘비를 닦았다. 심지어 이주영 당선인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고통도 호소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이게 995개 묘비를 닦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저 사찰에서 하는 뭐 300절 300배, 108배 이런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무려 1,000개 가까운 이 비석을 닦고 했다는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회에 이제 20이 되면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성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역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데뷔를 앞두고 저는 그 광주의 그 정말 상징과 같은 곳에서 굉장히 본인의 차별성, 정치적 차별성, 그다음에 메시지 같은 경우 영남에서 재배된 국화를 호남에 갖다가 헌화했다. 이거는 참 앞으로 그 두고두고 저 이준석 대표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서 이런 진정한 추모 행사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이것을 담담히 감내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조금 이준석 이게 좀 약간 좀 대중정치로 변신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국화를 김해에서 가져온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1,000여 개의 묘비를 닦은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1,000여 개의 묘비를 닦은 게 정치적 의미로 근데 저는 이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함의 화합이라는 거 뭐 달빛 동맹이니 무슨 뭐 열차가 어떤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상징적 퍼포먼스,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론이 딱 발표되니까 한동안 좀 멍하더라고요. 어떤 당원들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또 서운하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실제로 연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변이었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 그동안 나왔던 추미애 대세론도 꺾였고 계속 관례였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그것도 깨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인 체제에 대한 반란이냐 아니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영향이냐, 어디에 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뭐랄까 반란 내지는 아니면 뭐 친명 일방통행에 대한 뭐 거부감의 표시다 이런 분석도 있고 뭐 개인의 호불호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분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들 하는 분석이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네. 전직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는 100m 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싫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추미애 당선인의 개인적인 그렇죠. 호불호 근데 이제 제가 영향이 컸을 그런 거다? 평론을 보고 네.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아직도 여의도에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 뭐 럭비공 같다, 좌충우돌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예. 하고 그게 뭐 이번에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성 정치인들이 좀 밀어붙이면은 그냥 뭐 적극적이다, 기계에 있다 이러지만 여성 정치인이 밀어붙이면 드세다, 억세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관행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뭐 예를 들면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쿠데타설 얘기했더니 그 똥볼 찬다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당 내에서.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니까 팩트였고 그게 뭐 신의 한 수였다는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이 뭐 예를 들면 멸문제를 당할 때 아무도 법무부 장관 안 할 때 나서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징계를 했을 때도 이게 무슨 엑스맨이다 이런 비판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였던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당대표를 지내면서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총선 대선도 다 이겼는데 이걸 갖다가 통제 불가, 언컨트롤러블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게 좀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꼈어요. 유리천장을 깨지 못한 것이고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평가들이 그렇죠. 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100m 미인이랑 이건 여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예. 지금 22대 당선자들이 성비가 지금 여성 의원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20%예요. 근데 만약에 30%, 40%였다면은 전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여염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좀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여의도에 있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저도 민주당 그렇게 내부에서도 좀 자정 운동을 하시든지 해서 네. 그런 분들은 좀 쫓아내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실 표현들을 저도 나이가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외워야 되거든요.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일극 체제에 대한 제동을 건 거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승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냥 추미애 당선인 개인의 그런 평가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뭐 저만 놀란 건 아닌 것 같고 당시 뭐 뉴스트니까 뭐 평론가들도 다 당황해하고 아니 뭐 우원식 그런 의원 상황이었어요. 본인도 당황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본인도 당황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좀 분위기를 좀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까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이 통제 불가능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제 지금은 기억에 우리가 다 잊혀졌지만 2009년도에 환노위 사태라고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노동법 개정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문 닫고 다른 당 의원들하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이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어떤 그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인식이 돼 있었고 뭐 그 과거에 뭐 탄핵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비호감으로 굉장히 여전히 남아 있구나.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 네. 이 측면을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개인적인 불호.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더불어 추대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친명의 어떤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먹히는 상황이었고 또 당원들의 압박도 굉장히 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넘게 1차 투표로 추미애가 왜 안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더불어 추대당 이거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이건 좀 기동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 한번 좀 이거는 한번 좀 쉼표를 브레이크를 살짝 좀 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아닌데 국회의장까지 국가 권력 서열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신데 이것까지 이제 소위 오다를 내려가지고 하는 모습,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본인은 부정하셨지만 예. 이 소위 그 거의 추대 과정이랑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당선인들 또는 당 내 분위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비호감 플러스 어떤 수직 계열화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추미애 당선인으로부터 표를 멀어지게 했고 반면에 예. 이 우원식 이제 당선인 같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선거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강성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현역 당선인들한테 문자가 하루에 30통씩 왔습니다. 누구 뽑아라, 추미애 뽑아라, 뭐 이렇게. 그런데 우원식 이 의원만큼은 문자가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분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이제 이걸 10년 넘게 이끌으셨잖아요. 도움을 받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도움을 받았던 노조, 땡땡땡 노조, 누구누구 위원, 부장, 이런 분들이 당선인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몇 년도에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우리가 갑질을 당했을 때 이런 도움을 주셨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원식 의원의 어떤 진정성, 변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본인도 사회자로서 국회의장 하지 않겠다라고 우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미애 대표와의 차별화를 없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이제 결국은 통제 가능하면서도 또 변화가 가능한 이제 우원식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근데 두 분한테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이른바 지금 현역 의원들은 비호감을 갖고 있고 또 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만 굴러가는 것. 특히 국회의장은 사실 국가의전 서열 2위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그런데 오히려 야당 대표 밑에 국회의장이 있는 모양새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랄 거에 대한 우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우원식 의원을 택했다고 봐요. 의원들은. 그러면 추미애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밀었던 이 강성 당원들과 이런 소위 말하는 이 개딸들, 당원들은 왜 지금 박창환 교수가 말하는 그런 단점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추미애를 외친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딱 맞는 분이고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 온건하다고 하지만 상대적 온건이지 강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당원들이 정서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주화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86 민주화 세대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세대가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줬다면 민주화 세대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격을 높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져요. 왜냐하면 386, 486, 586, 686 지금 3, 40년째 주류 세력이니까 주류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비주류 정신이 좀 강한 거죠. 근데 지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주류로 보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비주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6세대 우원식 의원한테 평가가 좀 박하고 상대적으로 항상 언더독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추미애 대표는 우호적인. 그리고 다 강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에 대해 더 좀 그런 신뢰를 보인 거 아닌가. 저도 제 생각 하나 얘기해도 돼요? 왜 우리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나 극렬 지지층이 추미애 당선인을 더 선호했는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너무 윤 것처럼 대통령을 미워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강성당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당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민의는 대통령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너무 세다. 그러니까 좀 입법부에서 좀 견제를 해달라 그랬는데 입법부의 권력 의전서열 2위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1호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수장 권위 이런 위상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육선이고 당대표를 했던 추미애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국회의장의 위상에 더 맞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다들 이제 그렇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우원식 의원이 되니까 오히려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차이가 저는 실제로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찐명과 친명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매우 강성과 강성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앞서도 이제 이재명 1급 체제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원내대표, 국회의장, 그다음에 당대표 연임설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다 1급 체제처럼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서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내 반발이 크게 나온 결과가 이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뭔가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이는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것처럼 국민들께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저항, 1급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 최소한의 변화는 그래도 민주당이 가져가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미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의 경선 규칙을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졌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구나. 민주당은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중도 있기 확장을 하고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안 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원식 의원을 선출한 것이 대단히 큰 중도 확장인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온건해 보이니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 규칙에 관한 변화 요구가 더 강하게 분출하는 것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지금 사실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바로 박찬대 사실 원내대표도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단독 출마했으니까. 그러면 만약 추미애 의장까지 당선인까지 의장이 이렇게 됐다. 물론 이제 경선 형식은 이제 뭐 우원식 의원과 갖추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됐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사실상 이제 그 당의 강성 지지층 의사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 문제가 또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오너로서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본회의장은 그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총회 행사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국회가.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변이 됐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역동성이 있어 보이고 다양성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사실 총선이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은 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원 그 전당대 룰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100석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패배한 정당이냐, 반성하는 정당이냐, 다시 리빌딩하는 정당이냐 이런 목소리 나올 때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승리한 정당은 더 말하자면 유연성을 갖는 데 비해서 왜 패배한 정당이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여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서 당원들은 막 탈당하겠다고 강하게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 친명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친명 비명 간의 또 다른 계파 갈등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건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위로하고 좀 유무하려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건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뭐 갈라치기다 이렇게 네. 또 받아쳤죠. 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친명으로 어떤 그 뭐랄까 이 국회의장 선거에 그러니까 명심이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위기 의식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당 분위기가 뭐 대표실, 뭐 원내대표실도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고 탈당하니까 그럼 조직 파트라든지 전략기획 파트 뭐 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조금 약간 충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당원들이 뭐 탈당하니까 당장에 이제 좀 분하니까 좀 화가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흔들리거나 뭐 이재명 체제라든지 이런 게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진 저는 않다고 일단 봅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는 이번 국회의장 선출로 제동이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없고 이제 쭉쭉 대선까지 그건 아니라고 가도를 달릴 보고요. 수 있을 거라고 연임에 보시나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추대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추대하고 뭐 당대표 추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연임하냐 마냐는 대권 플랜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이걸 저희가 봤을 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플랜 다시 짜야 된다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개딸한테 반명으로 찍힐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 지금 손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손들어 버리면은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추미애 대표 손들면 다른 의원들도 저 여자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손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색다른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수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이제 국민을 보고 소신껏 이제 뭐 국회의장 선출이든 당대표 선출이든 소신껏 하겠다. 특히 이제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극체제 그러는데 사실 그게 균열이 가고 그게 깨지고 나는 내 소신껏 하겠다. 이재명 대표 하수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은 어때요? 저도 뭐 표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표를 행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20% 정도 된다고 봐요. 저는 20%.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당선인을 찍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20%는 명심 마케팅이 너무 과도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만일 이제 본인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어쨌든 세 번째든 또 도전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90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반영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을 원사이드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대한 거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성 당원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는 제가 수치상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저는 10에서 20%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도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민주당은 탈 이재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게 유연성이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조승현 부위원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대안이 없는 건지 19일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사면은 됐습니다만 복권이 되지 않아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전면에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이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임기가 4개월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 끝난 지 벌써 이제 우리 2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40%의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1위였습니다. 그럼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상 유례 없는 주류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민주당이 이런 주류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소위 말해서 비명계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입증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의 새로운 주류가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입증하는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그때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거나 또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리더십은 굉장히 강고한 편이고 예. 또 22대 국회 운영 전략에 우원식 카드를 쓴 것은 네. 전략적인 전술적인 기동의 여지를 넓힌 것뿐이지 이게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덜 무슨 예. 압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뭐 명백한 건 그거 같습니다. 총선에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가거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 그 총선에서 보여줬던 민심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조 부위원님. 지금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심판한 얘기를 하는 게 것처럼 아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 민주당에서도 예. 일방통행식 뭔가가 있다, 맞아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네.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는 팩트인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황이 뭐 한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지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그 당시 장관을 이렇게 영입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그거를 얘기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 사람들이었어요. 예. 밀어붙였는데 아시지만 끝에 가서는 한동훈 그 위원장을 가장 앞에서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이란 말이죠. 이미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됐어요. 행위들이 다 정치적 행위죠. 출마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뭐 굳이 언론 여론 의식하고 또 국민들 뭐 이렇게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총선 백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을 넣고 안 넣고가 이렇게까지 갈등을 빚을 사안인가요? 만약에 총선 백서에 총선 패배의 큰 책임 중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미스다, 공천 잘못이다 등등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을 넣으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전당대회도 못 나오고 왜냐하면 총선 패배 책임이 있으니 그리고 대통령 도전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름을 빼자 말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정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가장 정직하게 적용되는 예.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어떤 책임론을 백서에서 부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등판하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나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당의 변화를 회피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내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와서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겠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총선 패배 책임 있는데 나온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요 백서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당원들이 나아가서 지지층과 국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총선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일같이 SNS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면서 총선 책임론을 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그 퇴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팬덤과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있고 전당대회에 등판해야 된다고 여론을 추동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집필된다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책임이 있다거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거나 이렇게 만약에 그 작성이 됐을 때에는 예. 그것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조정훈 이 특위위원장은 지금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런 지금 우리 송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그런 흐름, 어떤 대세 이런 걸 잘 못 읽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조정훈 위원장이 만일 지금 당권 도전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백서 특위위원장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당권 도전에 책임 있는 분이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해야 될 패배의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는 그 정치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싶은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당권을 놓고 경쟁, 라이벌이 될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에 사람을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거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백서를 만들어서 공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권 도전하겠다? 이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백서 자체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 떨어지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패배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는 다시는 이런 패배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고 이기는 정당이 되자고 하는데 여기에 누구의 사람이 들어가서 책임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선거가 구도와 그다음에 이슈와 인물의 싸움이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 요인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보고 만일 이 TF를 계속 맞대겠다고 하면 당권 도전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 당권 도전 하겠다고 하면 이 자리를 좀 내놓고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게 뭐 외주를 준다든가 제3의 기구에 준다든가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최승현 의원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조정훈 의원의 그 말이 이제 자막으로 나갔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모두의 책임이다. 네. 두 분만의 책임은 아니죠. 네, 그렇죠. 두 분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두 분이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조정훈 의원의 말은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 구도 심판원을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국정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게 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지도부의 책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한데 그럼 두 사람이 이름을 넣는 거죠. 아니, 조정훈 이름을 위원장 넣는다는 게 입장에서는? 아니라, 그렇죠. 아니 이름은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원인이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자 기계적으로 아니면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70% 있고 여기 20% 있으니까 이게 백서입니다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윤 대통령 70% 한동훈 위원장 30%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른바 윤칠 한삼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사망을 하면 의사들이 모여서 모탈리티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이 환자를 왜 우리가 치료하는데 실패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가 그런 걸 의사들이 토의하는 자리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은 잘 논의되지 않냐면은 이 환자가 평소에 생활 습관이 어때서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이 부족했고 어떻게 수면이 부족했고 어떻게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 병에 걸려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까지 됐는가 이거는 논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의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총선 패배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바로 그 부분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심은 빙산과 같아서요. 빙산의 일각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일각은 총선을 앞두고 한 3, 4개월 정도의 캠페인으로 약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기전은요. 오랫동안에 걸쳐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 정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보수 세력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총선에서 계속 연패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담아야 제대로 된 총선 패배 분석하는 백서가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은 이 총선 백서 하나 놓고 이렇게 갈등 빚는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국민 백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궁금한 거는 이 내용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요즘에 많이 좀 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집에만 있다가 점점 이제 바깥에 공개가 되는 게 슬슬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백서 뒤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당 운영에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서가 TF였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회로 격상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까지 해서 그걸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아닌데, 나 나갈 건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나 나갈 건데 바로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노출을 통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밀어주는 사람은 누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신해서 밀어주고 있느냐. 네. 당 주도권 경쟁에서 지금 밀려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친윤 현역 당선인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잠깐 물러나 있고
우리가 지금 수도권 가지고 가서 당분간 운영할게 이건 거고 지금 수도권 이 당협위원장들은 도대체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뭐가 바뀌는 거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동훈 책임이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당이 바뀌려면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동훈 추대로 지금 한동훈 그 소위 출마로를 갖다 계속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영남 당선인들과 수도권 당협위원장들로 쪼개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총선 백석 그리고 한동훈 출마냐 불출마냐 이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도서관 출몰 그다음에 뭐 동네 출몰 이거는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계속 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출몰이라는 표현까지 써야 됩니까? 아니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책 보러 가는 걸 뭘 출몰이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그냥 활동이죠, 생활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출몰, 그 외계인 출몰도 아니고 무슨 출몰입니까? 기자님들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기자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선택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많이.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계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홍 시장님이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불편하게 생각한 지점 중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유한국당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홍 시장님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의 인사들과 그리고 또 보수 전반의 인사를 거의 1,000명 가까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유진산 씨처럼 그 역사의 그 뒤안길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쇠락의 길을. 이 총선 말아먹은 애에게 또 당을 맡겨야 되겠느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그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나 이거 도저히 난 그 용인하지를 할 수가 없다. 애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느냐. 본인이 출사표 던지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번 해보면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특정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평론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이 깡패라고 생각해요. 우선에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장관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전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이 못 잡았어. 사법적으로 못 잡았잖아요. 그래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어.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온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총선 참패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또 하겠다?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에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네,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전당대회 나오지 말아야 된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 수위가 꽤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당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쓴소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기 정치죠. 자기 정치고 지금 총선이 끝난 순간부터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차기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미 대권 레이스에 총선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다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처럼 뭐 두드러진 언행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당선자, 낙선자들과 꾸준히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대권 행보의 일종으로 봐야 되고 네.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역 광역단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바로 나오기도 어렵죠. 물론 그것이 정당법상 금지되거나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금지되어 있긴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다면 대구시장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네. 보궐선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의와 품격의 도시이자 약속을 중시하는 그런 대구 시민들께서 그런 정치적 행위를 용납하시겠는가라고 보면은 홍 시장은 대구시장 자리에 묶여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 당을 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가는 것이 홍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계속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은 저런 말에 반발해서 굉장히 결속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위드훈이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총선 전에는 한 2만 명이 약간 안 되는 규모였다가 지금은 6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입자 수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숫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홍 시장의 저런 정치 행위가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뭐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띄우기를 한참 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김보영 SF 작가의 소설 종의 기원다 읽으셨다면서요? 네, 저는 다 읽었습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요? 그 책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제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그런 책을 읽으면은 어떤 책을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SNS 목격담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그런 목격담 정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이것은 제가 어떤 추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그 고대에도 인간과 신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에 오면 로봇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의 이야기도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다 멸절된 세상에서 로봇들끼리 살아가요. 대부분의 로봇은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봇들이 연구소에서 인간을 탄생시켜요. 원래 로봇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로봇이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로봇들이 인본주의자와 비인본주의자로 나뉘어요. 뭐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가면요. 그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권력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드시 현명한 자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직 현명한 자만이 권력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 심지어 이 문장은 책에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책을 만약에 정말 다 읽었다면 나중에 언론에서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권력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드시 현명한 자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직 현명한 자만이 권력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용산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죠. 그거야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해석의 영역.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서 야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시 내린 지 11일 만에 검찰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2월 달부터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주장해온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경질설이 나왔었고 예. 총선 전에 하면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총선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경질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팀에다가 네. 너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돼. 소환하지 마. 이 시그널을 분명하게 준 거다.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소위 소통이라는 명분하에 민정수석 다시 만든 것도 결국은 검찰 인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대통령이 소위 우리 이제 사과까지 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으니까 네. 이제는 뭐 공식적인 활동 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슬슬. 그러면서 공식 행보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결국은 이 모든 게 검찰 수사의 어떤 그
방향성 네. 이것 이미 이제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니 네. 이제는 뭐 이제 우리 할 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스탠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4년 전에 추윤 갈등의 원인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면 정말로 4년 전 윤석열과 지금 네. 윤석열은 도대체 같은 사람인지 예. 국민들이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 인사가 단행된 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검사가 인사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검사는 자기가 법정에서 쓸 자기의 공소장으로 자기가 수사력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그랬잖아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게 결이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이제 9월 총장 임기 전에 나올 중앙지검의 결과를 보고 예. 저는 그걸 이번에 인사의 결과를 얘기해야지 예단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좀 아쉽지 않아요? 오이밭에서 이 가끔 매지 말라고 네. 하필 이제 원래 정기 인사긴 미뤄졌던 인사긴 하지만 하필 요 타임에. 그러니까 저도 오비 일학적 성격은 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그런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정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네. 수사 타이밍을 그래도 총장이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고는 이 타이밍에 사령탑들을 바꿨다. 물론 아직 네. 수사의 실무지는 오해사기 그대로 딱 좋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건 좀 오해사기 좋죠. 그래서 저도 정무적 판단에 대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의 인사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고 이제는 남은 것은 신임 중앙지검장과 그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서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남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오해라고 봐요. 왜 그런 정무적 판단, 오해 살 만한 정무적 판단을 못 했냐는 거죠.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민정수석이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네. 생긴 지 일주일 만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예. 앞으로 좀 들여다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